시간여행 티켓이 생겼다고 상상해 보세요. 목적지는 14세기 잉글랜드의 웅장한 성, 영주의 연회에 초대받아 커다란 고기 요리와 넘치는 와인 앞에 앉는 순간, 당신은 생각하겠죠. 드디어 중세 귀족의 만찬이구나. 그런데 고기를 한 점 입에 넣는 순간, 뭔가 이상합니다. 미묘하게 시큼한 향,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 잔 속 와인 바닥에는 정체 모를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고요. 알고 보니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중세 유럽의 식탁은 우리가 상상하는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거든요. 오늘은 그 불편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귀족 가문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시큼하고 묵직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고기를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썰어 먹고 있습니다.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고요. 당신 눈에는 분명 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사실 이건 그들이 미각이 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귀족조차 약간 상하거나 상하기 직전에 음식을 먹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냉장 기술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으니까요. 도살된 고기는 며칠 안에 부패가 시작됐고 여름철엔 하루 이틀 만에 표면이 변색되고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14세기 프랑스 왕궁의 부엌 기록을 보면 여름에는 도축 당일 조리하지 못한 고기는 그냥 버려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왕궁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귀족들은 어떻게 그 고기를 먹었을까요? 바로 향신료였습니다. 후추, 정향, 육두구 같은 향신료를 잔뜩 뿌리고 진한 소스로 덮어 씌워 이미 변해버린 맛과 냄새를 눌러버린 겁니다. 당시 향신료가 금값이었던 이유가 단순히 희귀해서만은 아니었던 셈이죠. 냉장고 한 대 없던 그 시절, 향신료는 식탁 위의 생존 도구였습니다. 귀족의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들은 대부분 먼 지방에서 말과 마차로 수주씩 이동해 왔습니다. 도착할 즈음이면 신선도는 이미 바닥이었죠. 문제는 고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곡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장기간 보관되거나 운송된 호밀에는 맥각균이라는 곰팡이가 자주 피었는데 이게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었습니다. 10에서 11세기 프랑스에서는 이 맥각균에 오염된 빵을 먹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환각을 보고 발작을 일으키고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성 안토니오의 불이라고 불렀어요. 온몸이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가난한 평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귀족도 성직자도 오염된 곡물로 만든 빵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들여온 식재료일수록 위험은 더 컸고 오래 보관할수록 독이 될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영양을 채우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목숨을 위협하는 무기가 됐던 시대, 그게 바로 중세였습니다. 이제 와인잔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닥에 가라앉은 저 침전물, 단순한 효모 찌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운송 과정에서 유입된 먼지일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엔 벌레 사체일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15세기 부르고뉴의 기록에는 한 귀족이 잔에서 벌레를 건져낸 뒤 아무렇지 않게 와인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맥주도 며칠만 지나면 시큼해졌고 오래 보관한 와인은 쉽게 산패했습니다. 그러면 부엌은 어땠을까요? 호기심에 부엌을 들여다본 순간 당신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릴 겁니다. 집과 기름때로 뒤덮인 바닥 위를 도축 대기 중인 닭과 거위들이 제 발로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오물 위를 그냥 걷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균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악취만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대충 닦은 나무 도마 틈새에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하는 동안 아무도 그걸 막을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위생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던 부엌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귀족의 식탁에 올라갔던 겁니다. 부엌이 별채에 있었던 이유, 혹시 아시나요? 화재가 성 전체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은 곧 조리된 음식이 비바람과 먼지를 맞으며 연회장까지 한참을 이동해야 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음식이 식탁에 도착할 즈음이면 이미 식고 오염된 상태였던 겁니다.
부엌 안의 상황은 더 가혹했습니다. 펄펄 끓는 큰 솥 옆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거나 불길이 옷에 옮겨붙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상이었으니까요. 13세기 프랑스에서는 한 궁중 요리장이 화상으로 사망하자 왕이 직접 장례비를 지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보관 상황도 처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해도 부패를 잠깐 늦출 뿐이었고, 생선을 넣어둔 화로통의 물은 금세 썩어 악취를 풍겼습니다. 채소 저장고에는 곰팡이와 쥐가 들끓었는데, 실제로 영국 유적지에서 발굴된 곡물 항아리 안에서 수백 년 전 쥐뼈가 온전히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을 보관하는 공간이 곧 쥐의 무덤이기도 했던 셈이죠. 배탈이 난 당신에게 중세 의사가 내린 처방은 뭐였을까요? 피를 뽑는 사혈이었습니다. 아니면 뜨겁게 달군 돌을 배 위에 올려놓는 방법이었죠. 지금 기준으로는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당시엔 그게 최선의 의술이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을 오가며 고통받던 당신에게 한 하인이 다가옵니다. 밖에서 먹는 서민 음식이 오히려 속을 편하게 합니다라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거죠. 성 밖 하인의 집에서 마주한 식탁은 단출했습니다. 거친 보리빵, 콩죽, 양배추 수프가 전부였으니까요. 귀족처럼 값비싼 향신료도 사냥해온 고기도 없었습니다. 평민들에게 고기는 결혼식이나 축제 같은 특별한 날에나 허락되는 음식이었고, 평소엔 치즈와 버터, 콩으로 단백질을 채웠습니다. 물은 수질이 나빠 배탈을 유발했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매일 맥주를 마셨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가 오히려 물보다 안전했던 겁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어쩌면 이 소박한 식탁이 진짜 중세의 민낯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겨울이 오면 서민들의 식탁은 말 그대로 생존의 전쟁터가 됐습니다. 여름과 가을엔 수확물 덕분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기근의 계절은 차원이 달랐거든요. 비축해둔 곡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염장고기마저 곰팡이가 피거나 쥐가 갉아먹어 쓸 수 없게 됐습니다. 1315년에 시작된 대기근 시기의 기록을 보면 살아남기 위해 밀가루에 나무 껍질을 갈아 넣거나 풀잎을 섞어 빵을 구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였죠. 이 극한의 상황에서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귀중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판매되는 빵의 무게와 품질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됐습니다. 빵 하나의 무게가 누군가의 하루치 생존이었으니까요. 식량이 부족해질수록 불량한 재료로 연명해야 했고, 매년 돌아오는 굶주린 겨울을 어떻게든 버텨내는 것이 중세 서민들의 숙명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중세 연회의 이미지 뒤에는 이렇게 처절한 현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이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빵의 무게를 속이거나 밀가루에 값싼 곡물이나 먹지 못할 이물질을 섞어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기는 제빵사들이었죠. 14세기 런던시 의회 기록에는 이들에게 가해진 처벌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꽤 충격적인데요. 적발된 제빵사는 시장 한복판에서 자신이 만든 불량 빵을 목에 걸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루에 딱 2번 빵 한 조각과 물만 제공되는 감옥에 며칠 동안 수감됐습니다. 자신이 속인 그 빵을 먹으며 갇혀 있어야 했던 거죠. 재범일 경우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거나 도시 밖으로 영구 추방됐습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처벌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빵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빵 무게를 속이는 건 그 사람의 하루를 빼앗는 것과 같았던 시대. 그만큼 식량의 무게는 묵직했습니다. 이렇게 거칠고 고된 삶을 살던 농민들에게도 숨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마을 수호성인 축일 같은 특별한 날이었죠. 이날만큼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아껴 키우던 닭이나 오리를 잡아 푸짐한 국을 끓이고 소금에 절여뒀던 돼지고기를 꺼내 큰 솥에 삶았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빵과 파이, 꿀을 듬뿍 넣은 달콤한 케이크가 나눠졌고요. 14세기 프랑스 남부의 기록을 보면 축일 전날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맥주를 빚고 다음날 미사를 마친 뒤 광장에서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평소엔 귀족들만 쓰던 후추나 사프란 같은 향신료도 이날만큼은 허락됐습니다. 딱 하루 이틀이었지만 그 짧은 호사가 1년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됐던 거죠.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어김없이 다시 거친 보리빵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화려한 하루를 기억 속에 꼭 쥔 채 또 한 해를 버텨내는 것, 그게 중세 농민들의 삶이었습니다. 성 안으로 돌아온 당신을 기다리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악취만큼이나 견디기 힘든 소음이었죠. 새벽부터 교회 종소리가 잠을 깨웠고 마구간의 말 울음소리, 대장간의 망치 소리, 부엌의 도마 소리가 하루 종일 뒤섞였습니다. 두꺼운 돌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성은 거대한 울림통이나 다름없어서 작은 쇳소리도 메아리처럼 증폭됐거든요. 사생활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귀족의 방조차 문틈과 조악한 창문을 통해 찬바람과 복도의 웃음소리가 그대로 스며들었으니까요. 하급 병사나 하인들은 상황이 더 열악했습니다. 창고나 마구간 위층에서 칸막이 하나 없이 여러 명이 함께 잤는데 옆 사람의 코골이와 뒤척임을 그대로 다 들으며 버텨야 했죠.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조용한 방 하나, 혼자만의 공간 하나가 당시엔 그야말로 꿈 같은 사치였던 겁니다. 소음과 냄새와 추위가 뒤엉킨 그 공간이 중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야경병의 발자국 소리, 파수꾼의 호루라기,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거든요. 당시 여행자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라고 해봤자 상인과 순례자들이 함께 쓰는 마구간 겸 여관, 아니면 다락방 구석이 전부였습니다. 부유한 귀족이라도 성 내부 사정에 따라 천장이 낮고 악취가 진동하는 다락방을 임시 숙소로 배정받는 일이 흔했죠. 매트리스라고 불리는 것도 사실은 캔버스 천 안에 지피나 왕겨를 채워 넣은 포대였습니다. 누우면 금세 눌려 딱딱해졌고 수확철마다 속을 갈아야 했어요. 그나마 이게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거든요. 침대 틈새, 나무 기둥, 벽 사이마다 침노 린재와 벼룩이 가득했습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밤마다 벌레에게 피를 빨리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죠. 중세의 밤은 단순히 어두운 게 아니었습니다. 소음과 벌레와 딱딱한 바닥이 함께 기다리는 그야말로 또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려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거친 담요는 목덜미를 찌르고 왕겨 베개는 뺨을 긁습니다. 발목에서 무언가 기어오르는 느낌,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눈을 질끈 감습니다. 화려한 연회의 상상은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풍성해 보이던 식탁엔 부패한 고기가, 웅장한 성벽 안엔 소음과 벌레가 가득했죠. 우리가 낭만으로 포장해온 중세는 사실 매일을 버텨내는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그들에게는 평생 닿지 못한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